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한 주간의 외교 안보 통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네요. 그리고 국회 국방위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세 명의 이 진행 오랜만이네요. 새 거의- 남자들. 예, 세 남자가 진행한 거는 아마 처음 아닌가요? 아니 뭐 가만히 있었나? 있죠. 옛날에 올해는 있었나? 처음입니다. 올해는 올해는 아마. 처음이에요. 예. 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 장윤선 맞아요. 선배가 없었을 때 장윤선 기자 알아 누웠을 때는 여러 번 했고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김창수 원장님하고 둘이서 진행한 적은 있는데 우리 김종대 의원님까지 오셔서 셋이서 진행한 거는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처음인 비디오판으로. 반갑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겠는데요. 장윤선 기자 없어가지고. 장윤선 기자가 지금 사정이 좀 있어서요. 제가 오늘 대신 종창 토크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되게 반가워하시려나? 박정우 기자 만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런 목소리와 훈남이 어디 흔해. 그렇지. 고맙습니다. 아유, 박정우 기자 훈훈하게. 텔레비전에서 자주 만나요. 네. 경제 뉴스에 자주 나와요. 아이 그뭐 제가 들이대고 있습니다. 들이대고 있는데 뭐. 여기저기 가면서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TV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반갑게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이 오마이 TV에서도 만나고 종편에서도 만나고 네. 지상파에서도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종대 우리 의원님 연평도 안 가셨어요? 또 연평도 가시느라고 못 갔다 오실 줄 왔죠. 알았는데. 그래서 지난번 팟짱에서 그거 그러니까요. 한번 예. 났죠. 또 가셨을까봐. 이번에 연평도 주민들이 오세요. 29일 날.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초청을 했죠. 아, 그래서 국회에서 간담회가 열립니다. 예. 아니 그 간담회 자리 저희 오마이 TV가 가서 한번 아유 뭐다 생생하게 찍어가세요. 예. 예. 그날 마침 첫 번째 국방 상임위도 열리는데 양쪽 왔다 갔다 하려면 나는 이제 반은 죽었지. 그런데 아니 이제 좀 적응되세요? 국회의원이라는 그 삶에. 처음 한 열흘은 그냥 이거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괜히 했다? 사람 완전히 혼을 쑥 빼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적응이 됐어. 이제는 야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겁니다. 열흘 만에 서로- 적응 끝? 이게 간사하게 적응해 버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열흘 만에 적응한 이유가 무엇이며 네. 왜 열흘 만에 적응하고 나니까 사람이 간사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못 견딜 것 같다 이러다가도 네. 제가 얼마나 맡은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다른 당 비례 초선들은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모든 행사, 네, 또 네. 뭐 집회, 대변인이니까. 대변인 사안을 다 챙겨야 되고 네. 거기에다가 가끔 농성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추혜선 의원이 그 미방위로 못 가고 그렇습니다. 외통위로 가는 예. 바람에 어제 저희가 해결한다고 인터뷰를 그러던데, 했었는데요. 언론 보니까. 뭐 해결되긴 뭐가 돼 저기 저기 큰 당들이 양보를 안 해서 아직까지 그 답을 못 얻고 있어요. 양보 좀 해주지. 뭐 정의당이 뭐 국방 전문가 있겠다. 외교 통일이 가가지고 또 외교 통일 국방 아니 정당이 갑자기 되겠구만. 외교안보 분야에 강한 정당이 됐는데 대한민국 외교안보에서 불안하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암담하더라고. 정말. 이 국회 생활이라는 게 네. 나도 몸으로 때워야 되는 그야말로 아스팔트의 국회의원이 되는 거 아닌가. 바닥에 앉아서 돗자리 까는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처음에 좀 울적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 열흘 지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도 다 할 만한 생활이구나. 그다음에 그 많은 손님과 국회 회의 일정 이렇게 소화하다 보니까 네. 나름대로 이제는 눈에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거대한 벽처럼 보이다가 길이 예. 보이더라고. 그래서 또 이게 적응이 되네. 이런 어떤 느낌으로 바뀌게 이게. 그래요. 그리고 방법이 다 나오더라고. 열흘 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적응하셨어요? 테이블에 놓여 있는 이 영한네이처 네. 이거 영한네이처 나오는 이게 막하선 있으면 쌈 적응하는데 많은 이거 도움이 좀 된다고 해야겠어.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소심해지고 의지가 꺾일 때 영한네이차의 마카산삼이 자신감을 북돋아 준다는 거. 네.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종대 의원이 추천한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아니 오늘은 제가 보니까 앞에 볼 무슨 수가 또 있습니다. 책도 하나 놓여 있는데 여기에. 네, 저희가 출판사 광고도 들어가서요. PPL에 들어갔습니다. 예. 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더 그 자신감을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으로 전환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럼요. 산상과책은 네. 자신감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그렇게 연결이 회복해가지고 되는군요. 이렇게 자신감을 되는 회복해서 거군요. 의정 네. 활동을 열심히 하는 김종대 의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꽃 줍는 닭하면 꽃을 좀 선물해줘야겠네요.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야 있네 여기. 아니 두 분 저희가 이 광고에 대해서 말씀도 안 드리고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네요. 이 몸에 좋은 거, 그다음에 우리 정신 건강, 이 지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축구하는 꽃까지 삼박자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네. 전화번호에 잘 기억해 놓으시면 예, 자신감이 없을 때는 이걸 네. 한번 검색하시면 제가 난처한 좋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면 우리 네. 박종욱 기자님 세 개 중에서 이제 뭐가 제일 필요해요? 아 저요? 어. 저는 여자가 필요해. 저는 마카산삼이 좀 끌리네요. 네. 저도 이제 체력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고생하시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네. 우리 박정호 기자한테는 꽃이 제일 필요할 거예요. 꽃이요. 네. 무언가 저기 여심을 여심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신감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럼 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뇌생남을 만들어야 돼요. 책이 필요해 또. 책이요? 이 책도 많이 줘요. 예, 세 개 다 필요합니다. 네, 제가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즐겁습니다. 오늘 세 남자가 풀어가는 종창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핫한 이슈들이 있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 저는 어제 보고 참 이럴 수가 있나 싶었는데 중국 닝보 탈북 여종업원 12명이 인신구제 청구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이 특별보호 대상으로 지정해서 하나원으로 보내지 않고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문제? 아니 뭘 재판까지 갑니까? 아예 그 저 변호인 접견을 시켜 주었으면 자유롭게 했으면 네. 여기까지 올 것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이 문제는.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은 저기 재판이라는 거는 기자들도 가고 다 네. 공개되는데 일단 변호인 접견을 하면은 그런 부분 통제도 쉬웠을 것이고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상태까지 와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킨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섣부른 그 사실 공개 아마 4월 7일 날 그 국내에 들어왔죠. 네. 그리고 4월 8일 날 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이걸 공개해서 그 어떤 상당히 절차적인 투명성이라든가 사건의 정보 관리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불신을 자아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도 서두르느라고 자기들도 실수한 게 많았을 건데 결국 그걸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변호인 접견도 허가가 안 됐을 것이고 또 재판에는 더더욱 못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됐던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진상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일단 워낙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또 국정원이 그동안 탈북자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에 전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류우성 씨 사건, 네, 네. 그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불법 감금과 그 허위 자백을 통해 가지고 간첩을 만들어낸 데가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어떤 그 동일한 기관이 동일한 시설에서 그 합동 신문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국정원 본인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의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변호인단의 어떤 접견을 허가하는 그렇네요. 것이 순리였을 건데 예. 이걸 안 하다 결국은 재판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의 논리적으로도 국정원이 주장한 논리가 잘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합동신문센터에서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2개월 정도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에서 3개월 정도 적응 기간을. 예, 이제 이렇게 정착 네. 그 교육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뭐 하나원으로도 안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보호 대상이라고 네. 하는데 특별 보호 대상이라는 게 석연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죠. 우선은 그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고 국정원에서 특별 보호를 해가지고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태가 있었을 때. 그래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사태라는 게 뭐겠어요? 첫째, 이들이 간첩에 혐의가 있거나, 둘째, 이들이 위장 탈북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정원이 좀 더 친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4월 7일 날 4월 7일 날 올 때
국정원이 뭐라고 했어요? 갑자기 공개를 했잖아요. 네. 공개를 하면서 이제 이걸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은 그게 총선을 앞두고 뭔가 국정원이 또 뭔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국정원 논리는 뭐였냐면은 당시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례가 흔치 않으니까 이들이 탈북한 것은 이 대북 제재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바로 왜냐하면 그들의 신변 보호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안전 보호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공개를 하지 공개를 안 않거든요. 하는데 이례적이었죠. 바로 그때. 공개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공개한 이유로서 밝혔던 게 뭐였냐면은 이들이 자진해서 탈북한 건데 그런데 이들이 탈북한 동기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재의 효과가 나타나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증거이니까 그 효과를 알리기 위해서 이들을 공개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들을 빨리 공개해야죠. 그렇잖아요. 오자마자 바로 공개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국정원에서 4월 8일이니까 좀 2달 넘었잖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하나원으로 보내야 될 때예요. 그러면은 2달 국정원에서 이들이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제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공개했다 한다면은 그럼 2달간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제재 효과가 어떤지 지금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걸 과연 더 제재- 드러낼 수 있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렇지. 제재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거 국제사회 초미의 드러나잖아요. 관심사니까 네. 이들을 빨리 공개해야죠. 그게 완전히 자기 모순인 거죠 지금 현재 국정원이.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은 납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자진 탈북이다. 그러니까 그 제재 효과가 나타난 거다.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이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입국을 시키고 공개를 했었는데 현재로서 뭐 진실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가 국제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 제재 효과를 알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개를 주도한 것은 국가정보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사자의 어떤 육성으로 이 자진 탈북이라는 건 이것만은 공개 못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죠. 네. 예, 다 국정원이라는 입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습니다.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네. 예, 직접적인 증언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자 국정원이 그렇게 공개를 서둘러 쓰면서도 어느 선에서 더 공개를 꺼려하는 것은 이율배반입니다. 사실은 원래 목적대로라면 끝까지 공개를 해야죠. 근데 조선일보 같은데 논리는 뭐냐면 육성으로 이게 공개가 됐을 때는 북쪽의 가족이 위험해진다 이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민변이 지금 그 예.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 얘기인데 아니 북쪽에서 가족 신상은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예요. 그렇죠. 북쪽 가족 신상은 다 공개가 됐고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여기에 들어온 그 12명만 공개가 안 된 거예요. 북쪽 가족은 이미 그 인터넷에 네. 동영상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을 불이익이 있다면 진즉에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그거는 기정사실이지 네. 이 재판 여부와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북한에서 그 부모가 나와서 하는 일종의 어떤 뭐 호소랄까 그 저기 납치라고 주장하는 네. 이면에는 이런 게 있겠죠. 사실 정치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가출 사건 아닙니까? 가족의 품을 떠나서 네. 우리가 고등학생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어디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IS에 가입했다.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사건 아니냐고. 가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의 신상과 의도와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그 가족 내에서 그러한 어떤 그 요구가 있다 하는 것들은 정치 이전에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인권적 차원에서 봐야 될 측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가출한 아이가 엄마한테 대부분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엄마 나 찾지 마. 안 돌아갈 거야. 네. 없는 걸로 쳐줘. 뭐 이렇게 네네. 편지 메모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남길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그게 예. 인권이잖아. 인지상정이고. 예.
그 예전에 그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 감금됐다고 인권을 그렇게 부르짖던 그분의 모습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이 상황은 인권을 어떻게 보면은 유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 아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네. 질문하셨잖아요. 근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CNN 기자를 불러가지고 그 기자회견 했죠. 가족들 기자회견 했잖아요. 했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이 이들의 신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네. 북한에서 알아서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CNN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논리, 북한에 남아 있는 이들의 가족을 보호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국정원의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들을 북한이 알아서 CNN하고 인터뷰를 시키고 있는데 국정원 논리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북한은 그러면은 왜 CNN하고 이들을 그 인터뷰를 주선해 가지고 이들의 신변을 공개하느냐 가족들을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북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걸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寧波에 있는 이 식당의 종업원들이 전부 다 온 건 아니잖아요. 12명이죠. 네. 지배인 1명하고 여종업원 12명하고 나머지 5명인가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가지고 납치다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아간 그 식당의 종업원들은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우선은 만약에 자진 탈북이었을 경우에 자진 탈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으로 돌아간 일부 그 식당 종업원들은 이들이 자진 탈북이 아니라 국정원에 납치하고 주장을 함으로써 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짐작은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들이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나와서 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들의 집단 탈북에 있어서의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그 가족 인터뷰를 시키고 이 다른 그 잔류했던 네. 북한 종업원들이 북한에 돌아가 가지고 CNN하고 인터뷰도 계속하는 이유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걸 해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들을 억류하고 있는 한국이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다고 북한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가족들을 계속 언론에 공개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슈화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석연치 않은 이유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국정원이 제대로 방어를 하려면은 대응을 또 제대로 하려면은 답은 간단한 거죠. 공개를 하면 돼요. 당연하죠. 그러면 뭐 말끔하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국정원이 이걸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통일연구원 정부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통일연구원에서 그 합동신문센터를 방문해가지고 탈북자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통일연구원에서 이들에 대한 심층 면접 조사를 하는 것도 국정원에서 거부를 했어요. 변호사 접근 거부만 한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그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한 거는 이들을 구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호하고 있으면은 종교인들 방문을 허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들이 만나는 것도 지금 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국정원에서 감추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조선일보 보도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이들이 잘 지내고 있다. 건강도 양호하다. 영어 공부도 하면서 대학 진학을 원하며 자기소개서도 쓰고 있다. 그럴 이런 수도 보도를 있겠지. 했는데 이렇게 양호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 분들을 왜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일단 예. 저기 처음부터 비밀로 했더라면 지금까지 그게 원래 순리죠. 저는 사실은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 특수한 경우고 또 이게 정치적 파장이 이렇게 커질 거라면은 더더욱 비밀에 붙였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근데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건 국정원 자신입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정치적 논란이 되니까 이제는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국정원입니다. 결국은 큰 어떤 남북 간에도 이게 걸림돌이 돼버렸고 우리 사회 내부에도 논란이 많을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이게 바로
저기 국정원이 지금까지 자행했던 네. 수많은 어떤 그 반인도적 조치에서 가장 저는 저 핵심의 논란에 있는 핵심적 사건이라는데 확신이 들고 네. 또 이런 자가당착이 결국은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또다시 정치 논리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재판 나와서 사실은 말하기도 난처한 점이 있어요. 자, 저기 자진해서 그 탈북했다고 이렇게 또 얘기하자니 북쪽에 가족이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얘기하자니 이쪽에 남쪽에서 국정원 보호를 받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재판이라는 형식은 저도 적절한 형식이라고 사실 보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이 논란을 여기까지 재판까지 끌고 왔다는 자체에서 큰 문제를 의식을 느끼지 네. 과연 이 재판이 해결책이냐에도 저는 의문이 있긴 있습니다. 창수 형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또 어떤 중립적인 인사가 접견을 하는 게 전 순서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충분히 권리를 알려줘야 돼요. 언제든 저기 자신의 의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선 자유롭게 밝힐 수가 있고 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충분히 알려줘서 오히려 이분들한테 자기의 인권의 가치, 자기의 인간의 가치를 먼저 알려주는 게 순서입니다. 무슨 영어 공부를 하고 대학원 진학을 하고 아니 넘어온 지 며칠 됐다고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네. 조금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그러면 대학 가려고 탈북한 겁니까? 영어 시험 보려고 탈북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것보다는 우선 인간적 문제 해결이 우선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쇼핑하려고 탈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마나한 얘기 이런 네. 걸 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대학이다 쇼핑이다 뭐 영어다 이런 것으로서 이런 저기 탈북의 그 간절한 동기랄까 어떤 절박한 사연들이 덮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네. 왜 앞뒤가 이렇게 혼란스럽냐 이게. 그러니까요. 왜 둘러대냐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입국한 그 공개한 시점이 바로 총선 닷새전이었어요. 4월 8일이었는데 그때도 뭐 기획 탈북이냐 아니냐 논란이 컸었어요. 그렇죠? 선거 앞두고 그렇죠. 그걸 공개해 가지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선거 또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이제 테러 방지법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신의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려는 이런 네. 정치적 동기를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이런 문제를 직접 핸들링했다는 건 국가의 불행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음지에서 일하고 정보를 서비스해서 네. 이런 문제를 발표를 하도 통일부가 조금 더 정부의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서포트하는 서비스 기관이에요 여기가. 근데 요즘은 국가정보원이 자기가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가 그 정보를 써. 예. 이 정부에 들어와서 대변인이란 직위도 생겼어 국가정보원에. 나 참 정보기관에 대변인이란 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듣다 처음 들었거든. 근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가정보원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그 드러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보기관을 가장한 정치 세력, 정당의 예. 행태에 가깝지. 이런 어떤 정보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은 그 나라의 정보는 이미 객관성을 상실한 거거든. 그렇게 정보가 오염되는 거를 방치하면은 네. 국가의 정보의 어떤 그 건강성은 이미 훼손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국정원입니까? 아하. 이건 공작 부서지. 정치 세력이고. 그러니까 이 국정원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이런 행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김창수 원장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매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총선 전에 4월 8일 날 이들의 입국에 대해서 국정원이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은 이걸 공개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하면서 뭐 대북 제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개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평상시에 탈북자들의 어떤 입국했을 경우에 국정원이 취했던 태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 네. 총선 앞두고 뭔가 국정원이 또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면 했죠. 근데 탈북 과정도 이들이 4월 5일 날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올려 그래가지고 뭐 동남아를 거쳐가지고 4월 7일, 8일 이 며칠 사이에 신속하게 탈북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탈북자들의 증언이나 영화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탈북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특히 이제 입국 노트를 잘 못 찾아가지고 네. 제3국에서 장기간 이렇게 제3국에 체류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2, 3일 만에 신속하게 확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그런 어떤 특히나 이제 총선 전이기 때문에 의문을 많이 가졌죠. 근데 이번에 이제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이걸 또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가족 보호라는 북한에 있는 가족 보호라는 도무지 말 안 되는 이유로 공개를 안 하니까 의문이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뭘 숨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유가려 씨 그 사건에서 뭐 갇혀 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소 이런 게 좀 이번 사건에서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자,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질이 됐던 예. 핵심적인 그 계기는 바로 유가리아 씨 간첩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이게 재작년 일이죠. 재작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 그랬죠. 때가 이제 세월호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4월 초에 매우 이걸로 소란스러웠는데 네. 그 청와대가 몇 번 남재준 원장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뭐 밑에서 조작이나 이런 게 있었냐. 그런데 남재준이 발끈했죠. 아니 저희가 그런 거짓말 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조작은 없었습니다. 어,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조작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가 국가정보원이라는 조직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국정원은 위에서 조작하라 마라 그래서 조작하고 안 하고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은 위에서 조작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조작을 원하는구나 이걸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무슨 읽는 뜻인지 사람들이- 아시겠습니까? 예. 예. 위에서 그 얘기는 알아듣게 하지만. 얘기했으면 네. 간첩 잡으라 그러고 국정원 위신 세우라 그러고 저 종북 세력으로 또 저 한바탕 이념 공세해서 정치적인 어떤 효과를 보고 싶은데 네. 밑에서 내가 나를 멸사봉공한다는 자세로 조작보다 더한 것도 불쌍한 이런 게 유능한 어떤 말하자면 심기를 경호할 줄 아는 정보원들이 여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흔히 정보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 국민이 원하지 않더라도 악행을 할 수 있는 네. 이거를 애국심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가치 체계는 진실성이 아니라 진실성이. 뭔가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실제보다 과장된 실제와는 다른 이렇게 해서 국가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진실과 국민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네. 이걸 이 사람들은 용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기라고 애국심, 착각하는 겁니다. 용기.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다는 그게 거죠. 좌절돼서 거짓말로 밝혀졌을 때는 네.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잖아. 너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봤지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찌질한 놈 아니야.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잖아요. 즉시 죽음을 택하잖아. 그때 국정원에 조작을 했던 그 과장이 번개탄을 차 안에 피워놓고 네. 목숨을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이런 식의 어떤 가치 체계, 어떤 집단 정신이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인 거죠. 예, 그런 일탈된 어떤 행위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과 도덕의 기준을 들이대기가 매우 어색한 별개의 세계라는 점입니다. 이게. 다른 은하계에 있는 그런 조직, 그런 뭐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까지 들 아니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과학에서 양자역학에서 중성자와 양자가 왜 모여 있는가 이게 무슨 가치 체계냐 따질 수 있습니까? 원래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거고 이익의 과학이라는 건 이 사람들은 뭘 가치적이란 말입니다. 뭘 가치죠? 예. 예. 그런데 도덕과 상식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예, 그래서 원장님. 예.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국정원이 어떤 사회적 의심이 많이 가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네. 탈북자들이 계속 또 논란에 우리 사회에서 논란에 이렇게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탈북자들의 정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이제 우리 김정대 의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어떤 그 유우성 씨, 이 양반도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정착 잘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뭐 그 김종대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국정원의 복잡한 메커니즘에 해가지고 간첩 조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나가야 되니까 네. 탈북자들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편견이 심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뭐 사실 그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포근하게 이들이 정착될 수 있게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근데 탈북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도 심지어 조선족을 조선족에 대한 차별도 있는데 탈북자들은 네. 그 외국인 노동자나 조선족에 대해서도 그것들보다 더 못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제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힘든 거는 이제 북한말을 안 써야 되는 거. 북한말 쓰면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힘드니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꾸만 무슨 유우성 씨 사건처럼 간첩 조작 같은 걸 하게 되니까 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의 사회적인 어떤 논란거리로 지금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탈북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은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면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은 탈북자들은 장차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게 하는, 미리 우리가 훈련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역할을 지금 본의 아니게 의도와는 달리 탈북자들이 그 하고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에게 잘 한국 사회에 정착하게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네. 나중에 이제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가 잘 만나는 것들에 대한 사전 연습,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탈북자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한다면은 장차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논쟁이 되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무사히 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정원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심연의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네. 간첩 조작하는데 그런 노력이 됩니까? 저기 예. 한 사회가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야만적인 하나의 어떤 그 정치 권력이 이제 전행을 하는 사회로 회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전 징후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지금 성소수자 또 외국인 노동자 자녀 탈북자 또는 어떤 섬에 소외된 공간들 이런 것에 대한 차별이 매우 강화되고 네. 또 이제는 차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별이 이데올로기화 됐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데올로기화된 그 차별이 당연시되는 단계. 네. 이걸 이제 이데올로기화 단계인데 어떤 사회든 차별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존재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불온시되는 건데 네.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 탈북자들 문제를 보면은 자신이 탈북자라는 걸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왜 리을 발음이 많잖아요. 네. 우리는 이씨인데 거기 리씨 이러는데 이걸 개명을 해서 이씨로 하고 이제 그 저기 자신을 조선족 입국자로 신분을 세탁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냐면은 북한이라는 탈북의 어떤 걸 했던 자기가 살던 동네가 이 한국에서는 차별의 대상이라는 걸 이미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네. 그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다음에 70~80%가 사실상 사회 하층민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지표 사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한국 사회에 정착을 못하고 있다는 또 차별받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네. 이게 또 세대별로 다릅니다. 90년대 탈북하신 분들은 아직도 적응 못하고 있는데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에도 장마당이 생기고 네. 이제 붉은 자본가 계급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저기 돈의 맛을 아는 이런 어떤 그 세대가 북한의 신세대를 구성하면서 휴대폰이 뭔지를 알잖아. 스마트폰이 뭔지를 알고 평면 TV가 뭔지 알고 롤러 스케이트가 뭔지는 알잖아. 뭐.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은 북한에서 지금 한국으로 넘어가는데 의외로 적응력이 빨라요. 예. 이런 그렇게 면에서 세대가 최근에 바뀌었네요. 북한 사회 저는 변화도 네. 눈여겨볼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와서 동화되는 방법이
북한의 어떤 그 잔재를 이렇게 세탁하고 네. 청산하는 것이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돼 나가서 탈북자들이 더 정착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정원이 계속 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번에 탈북자 문제 계속 정치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뭐 대립을 만들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배려받지 못하는 가운데 네. 어떤 정치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낙인 효과와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네.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상당히 차별의 대상으로 표적화될 가능성이 있는 취약계층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아까 이제 후진 사회일수록 어떤 표적의 대상들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되게 어떤 이질적인 이질화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표적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뭐 이민자 문제, 네, 뭐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 예. 뭐 테러 문제, 인종 간의 갈등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로 뭐 흑인 간의 어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뭐 미국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예, 전혀 해결되지 게 않는 그런 있죠. 문제죠.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트럼프 뭐 이런 이 괴상한 양반이 이제 공화당 나타나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예, 어떤 히스패닉이라든가 또는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아주 차별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어떤 원래 이제 그 인종 전시장 같은 네. 용광로와 같은 미국 사회의 특징을 어떤 분열적인 그런 사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럽에서도 지금 난민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EU 자체가 존폐에 대한 어떤 의문을 받을 정도로 지금 난민 문제가 지금 심각해진 브렉시트 상황이잖아요. 이제 문제도 브렉시트 문제가 지금 눈앞에 닥쳐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온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교류 협력하고 통일을 해서 함께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미리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라는 어떤 신의 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별하면은 그냥 제가 작년에 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언론에도 보도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탈북한 사람들이 5년이 지나고 나서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게 거의 7~80%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들에 대해서 잘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못해주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그 한국 사회가 따뜻한 남쪽 나라에 대한 매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추세가 만약에 계속되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아주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이민 문제라든가 난민 문제라든가 이와 유사한 문제가 우리 사회 내부에서의 새로운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국정원이 이렇게 탈북자 문제들을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뭔가 이렇게 국정원이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심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탈북자 문제를 정치화시키는 것은 작은 어떤 국정원이 어떤 작은 어떤 정치적인 정략적인 이익이 있는지 몰라도 네.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를 정말로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국정원이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드레피스 사건이 뭡니까? 네. 그 유대인을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재판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죄를 받게 만들었던 거네. 이래서 에밀 졸라라는 그 소설가가 네. 이것에 대해 나는 고발한다라는 팜플렛을 쓰면서 일대 유명해진 건데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런 게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정말 테러 방지를 하고 싶다면 탈북자 지위 향상, 그다음에 성소수자 보호,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그 이자스민법에 대해서 이런 게 테러 방지법보다 더 급한 법이라 이겁니다. 네. 이건 테러의 원천을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시급한 것이죠. 네. 테러로 군인 경찰 국정원의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그 돈이 어떤 사회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적대화될 수 있는 잠재 세력에게 배려와 존중에 투입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테러 예방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진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뭐 개혁 진보 진영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이자스민법 같은 거나 네. 북한 주민 인권 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진보 진영 내에서 금기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 이 진보도 자기 검열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뭔가 진보답지 못한 자세입니다. 사실은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나 네. 이런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보수가 더 많이 장악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는 진보의 언어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달아줘야 된다. 새롭게 구성해줘야 된다. 이건데 보수의 어떤 북한 공격에 대한 어떤 정치 공세라고 터부시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금기화한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성소수자나 특히 이자스민법 같은 경우는 이건 진보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돌팔매질을 했던 법안입니다. 결국은 지금은 발의하는 의원도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진보가 비껴간다? 전 기만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를 다 비껴가면서 무슨 어떤 아젠다로 진보를 이야기할 것이냐. 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진보 진영도 사실은 인식의 어떤 불구 내지는 어떤 자기 기만 또는 어떤 자기 방어를 위한 검열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예. 이게 우리가 우리답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보고 네. 저는 이제부터는 이런 문제에 우리 금기를 깨고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들을 방치합니까? 전 세계 난민을 이렇게 방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탈북 난민이에요, 사실은. 난민을 이렇게 방치하고 돈 몇 푼 줘서 하고 그다음에 은근히 낙인 찍어가지고 네. 사실상 차별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국정원이나 이런 정치 세력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네. 진보 진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그 선두에는 김종대 의원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이 네. 합장에서 네네. 김정대 의원이 그런 역할을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해가지고 장윤선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대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인 지분에 오마이 지분이 있다는 뜻인데 얘는 우리 김종대 주식회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주로서 행동하세요. 팟짱 시청자분들이 주주십니다. 청자분들 주주시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 잠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이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IS 문제 이건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 지난 19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ISIL 이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군과 나토 공군기지 77곳 그런 위치 그리고 21개 국가의 민간인 신상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중 우리 국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오산 군산 공군기지 위성지도 좌표 홈피를 공개하고 종교단체 복지단체 직원 이름과 이메일 실제 주소를 싹 다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삭제는 하긴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2명 북한 종업원 그 공개한 거하고 네. 아주 모양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골라서 예. 그 종교단체 복지 시설에 있는 이분이 이제 IS 테러 대상으로 지목이 됐다 그래 황당했죠. 네. 그런데 본인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어디 산다는 걸 국정원이 먼저 공개. 이것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 세상에 이런 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우리 국민의 안전의 위협을 오히려 국정원이 더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네. 국정원이 어떤 그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은 달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탈북자 문제들을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 시켜가지고 탈북자의 어떤 정착을 위태롭게 만들고 네. 또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북한에서 조금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것과 똑같이 또 그 탈북자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탈북자 가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 국민들 그 정보 공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까지도 다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군기지 있는 지역. 왜 공개했느냐 그렇게 네. 말하니까 미국의 올랜드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국정원이 공개를 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던 그건데
옛날에 이제 CIA나 그 냉전의 이제 초기에 그 저 조지 캐넌 같은 그 사람이 원래 CIA 네, 그렇죠. 지국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할 일을 하는 거 이런 어떤 정보기관 특유의 사고 방식이 여기에서도 관철이 되고 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국정원의 이런 연이은 행태들 보면은 마치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달이 난 그 기존 정당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치를 국정원에 하는 대한 건가요? 어떤 그 자기의 위신 세우기라고나 할까? 네. 이 어떤 그 정책의 정당성을 이런 식으로 확보하려는 그 조급증 이런 건 장차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용인이 되면 네. 나중에 더 무리한 짓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강력히 견제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탈북자들의 입국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렇게 IS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국정원이 공개를 하고 네. 이거는 이제 타이밍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국정원에 어떤 의도가 있다. 그 숨은 의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랜도 테러 사건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했다 그러는데요. 네. 이거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거나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기보다도 네. 그 IS한테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봐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테러 방지법 없다는 거 IS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에 광고를 하셨잖아. 광고를. 예, 예. 그러면은 IS한테 준 메시지가 뭡니까? 야 우리 테러 방지법 없고 테러 대비 태세 이래 소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아냐? 이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다가 테러 방지법이 마련이 됐으니 마련됐죠. 예. 이제는 저기 우리 이렇게 테러에 잘 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 자꾸 이렇게 그 홍보를 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 뭐 제가 저기 우리나라의 테러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는 정말 이거는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실은 미국이 이제 IS의 지상군을 파병하게 되는 날. 한국도 거기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더 큰 숙제가 있어요 앞으로.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와중에서 저기 IS라는 어떤 우리한테 생소한 테러 세력에게 안전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무관하다는 듯이 행동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네. 이런데 마치 우리가 여기에 밀접히 관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되면은 사회는 그만큼 더 불안하고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랜드 테러나 예. 또는 뭐 유럽에서 지금 발생하는 테러하고 한국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국정원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테러하고 무관하다는 것들을 계속 네.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되고 테러에 대한 대비는 소리 소문 없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동네방네 소문내는 게 아니고요. 국정원이 선두에 서서 진두 그럼요.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올랜드 테러에 대해서 국정원이 이제 뭐 그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그랬는데요. 네. 이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현재 미국에 있어서 올랜드 테러를 비롯해서 최근의 추세는 미국 내에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총기 소유 문제 네. 하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총기 소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로 지금까지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통사고 사망률보다도 현재 지금 네. 총기로 인한 사망률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미국 사회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이죠. 그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미국의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전제 왕정에서부터 시민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와서 신세계를 개척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 같은 경우에는 전제 왕정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의 시민적 권리를 지키는 수단으로서의 총기라는 것을 18세기에 16세기, 17세기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에는 총으로 안전을 지킨다는 그런 악순환 논리에 빠짐으로써 미국은
아주 상상하기 힘든 총기에 대한 위협을 받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국 언론에서는 제가 작년에 보니까 올 초였나 보니까요. 백인이 제일 무섭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백인에 의한 총기 어떤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네. 이게 이런 미국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총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함으로써 이슬람권하고 미국이 또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외적으로는 미국은 이제 테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올랜드 같은 경우에도 국내적인 총기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외적으로 테러 문제가 결합돼 가지고 네. 미국 사회를 지금 위협하게 만들고 있는 게 올랜드 총기 사건입니다. 그렇게 볼수 그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건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민자의 문제가 아니고 1차 대전 거슬러 올라가면 1차 대전에서부터 유럽이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에 대한 식민지 정책, 그 식민지 정책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이제 테러 문제, 난민 문제, 이민 문제 이런 게 지금 유럽에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사적인 뿌리에 의해 가지고 뭐 테러 문제라든가 뭐 총기 문제라든가 이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하고는 사실은 그 배경이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배경이 전혀 다른데 우리 국정원은 IS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날 좀 보세요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나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배경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그런 동일한 배경 테러의 배경이 된 나라로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참 어이가 없네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뭐 앞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이 테러 방지법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뭔가 또 명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런 것 좀 막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는 주주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님한테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면 출자를 해야지. 저기 하여간 네. 이런 문제는 뭐 이미 심각하게 다 보고 있고 지금 정의당에서는 저 테러 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내겠다는 입장이고 예. 다른 당은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제1야당이 일방적으로 회군을 하면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게임이 끝났다고 봐요. 그때 용인해 준 건 제1야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테러 방지법이 순풍에 돛단 듯이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제 부작용을 걱정할 때가 벌써 됐어요. 네.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오로지 경제로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게 그렇죠. 김종인 예, 대표의 예. 강력한 민생으로 뜻입니다. 치르겠다. 예, 그것 때문에 테러 방지법 문제가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때 밤 10시 45분에 전격적으로 통과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네. 철군하겠다, 회군하겠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피해자들 정보기관에 의한 이런 어떤 그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난다면은 여기에는 그 책임은 야당도 져야 될 것이다. 또 지금 이 국정원의 최근에 이런 무분별한 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도 단위까지 전국의 지방 단위까지 테러 대책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각 기관이 다 참여하게 되는데 네. 이 간사 지역의 위원장 역할을 사실상 국정원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국 조직으로 확대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모든 신원 조회와 금융 정보 또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 접근 능력이 정보 능력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테러 방지라는 어떤 이런 그 미지의 가능성을 저렇게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대부분이 다 정당화된다는 거. 이런 맥락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그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게 우리 사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관리되고 통제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범죄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은 얼마 안 있으면 CCTV로 전부 다 공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범죄 예, 행위가 예.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는 그 향토예비군법이라든가 또는 민방위법이라든가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라든가 해가지고 재난안전기본법. 법을 잘하시네요. 그래가지고 의원님이시라. 이게 이제 각 지역 단위별로 해가지고 그런 민방위 협의회 같은 것도 구성해야지 뭐 재난관리 뭐 대책회의도 해야 되지 통합방위 회의도 해야 되지 네. 기관장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뭐 그러고 보니 안전지킴이, 잘 구축이 돼 있네요. 이 조직 학교의 자체가. 폭력 상담 전문교사, 뭐 안보자산이라는 거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주체를 못해요. 유지하기조차 버거울 정도인데 또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정상적 기능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회의 같은 것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 방지법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또 테러 대책회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법만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하면은 테러 대비도 되고 네. 어떤 재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뭐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제주도 남방 해역에서 뭐 재난 대비 한미 합동운영 하고 싶다 그러고 뭐 통영함인가 뭔가 뭐 이런 것도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다 구입해 놨다고 하는데 아무 쓸모없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과 조직 체계 이런 것만 네. 우리가 잘 관리하더라도 그런 테러 방지뿐만 아니라 재난 대비까지 또 국가 안보까지 네.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몰랐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니 또 주장이라는 걸. 얼마나 웃긴가 하면 네. 이런 게 생기는데 민방위법에 민방위 사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네.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에 빠진 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의 비상사태란 뭐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나 네.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된 사태나 아니 뭐 그게 뭐가 다른가요? 그거지. 예, 뭐가 다른가요? 이 표현을 달리하는 걸로 법을 따로 만들어 민방위 조직 따로 비상대비 조직 따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테러는 또 뭐겠어? 이거는 테러가 일어난 사태나 테러에 준하는 사태라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지. 네. 그게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그 적에는 북한도 있고 그렇죠. 테러 집단도 있는 IS도 것이지. 있고 이런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법의 그 취지에 네. 자구만 바꿔가면서 결국은 이게 다 같은 법이에요. 이게 다 같은 법이고, 근데 조직이 다 따로 돼 있고,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있냐? 한 놈이 다 해. 지방에 가면 저기 도지사 있고, 네. 경찰청장 있고, 지역 사단장 있고, 소방대장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지하철이 붕괴됐건 테러가 일어났건 화재가 발생했건 가는 순서는 똑같아요. 예. 삐오 불자동차 가고 네. 그다음에 구급차 응급대 가고, 구급차 예. 가고 그다음에 복구자원 가고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 한 놈이 다 하는데 위에 대가리들만 네. 이번엔 국민안전처냐 국무총리실이냐 국정원이냐 합참이냐로 나눠가지고 네. 행정안전 분야 해가지고 지들이 그러니까요. 통제하겠다고 검열 갖기 나가 감사 따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놈을 들들 볶는 거예요. 위에서. 있는 거나 잘 쓰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문제 생기면은 또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컨트롤 타워가 없대 또. 그렇게 뭐 위에 그 각종 기구의 대가리들은 많이 있는데 세월호 컨트롤 때 타워는 정보 없다. 상황실이 8개입니다. 8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것들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저희가 계속 국정원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시청자 의견을 좀 소개를 못 드렸네요.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 순서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또 방송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김종대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의당 화이팅 이런 응원 댓글 있었고요. 김창수 원장님 처음 보는데 그동안 들어왔던 목소리랑 매치가 안 된다.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아. 내가 오늘 좀 원래 목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허스키 하시네요. 아침에 오늘 일찍 하니까 더 안 좋네요. 예.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이 대놓고 정치를 하는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스스로를 정부라 여기니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부원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종창 토크 막 달려왔는데요. 오늘 새 남자의 종창 토크. 아까 네덜란드에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세 분 멋있습니다. 파이팅 하셨는데요. 좀 멋있게 나왔나요? 네.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원래 멋있는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네. 좀 그런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또 김창수 원장님은 좀 더 목소리를 풀고 너무 아침 일찍 하지 말아주세요. 마카산삼이 필요해. 막가산삼을 드시고 저희가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